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톡. 네, 청년 정치인들과 거침없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이다 톡. 먼저 네 분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전국의 시국 강연 토론회를 다니고 있는 정바세의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예, 전국의 해양 쓰레기 주스로 다니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복절 전날 오늘 이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인데요. 그래서 어제 청계광장에서 나비문화제가 열렸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위안부 문제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을 안다.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배상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나라니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어제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지금 해묵은 현안으로 아주 켜켜이 쌓여있는 이 양국 간의 앙금. 청년 정치인들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사실 많은 부분을 대한민국이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분도 양보하고 실리도 많은 차원에서 양보를 했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미일 그 군사 안보 위기를 같이 이제 한번 대응하자라는 취지에서 손을 잡은 건데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내에서 대법원 결정도 저희가 무시하면서까지 양보를 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제 거의 뭐 얻어낸 게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뭐 물러났고 이제 위안부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라고 과연 지렛대가 있겠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이 이 위안부 문제 해결도 요원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독도 문제 나오거나 역사 왜곡 문제 또 튀어나오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양국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한일 관계를 풀자라는 그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푸는 방법이 완전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위안부 문제도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ICJ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해결하자 하시지만 이게 또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의 한일 관계 그리고 일본에 대한 태도는 저는 매우 저자세적이고 매우 옳지 않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게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게 최대한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최대한의 목표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입장에서 사과를 받아내고 배상도 받아내고 적절하게 이 정서적인 어떤 이 마음을 좀 풀어준다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어쨌든 그 시한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머지않았건 대부분 다 90대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력이 굉장히 거의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서 사실상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안 좋은 일들을 당했고 그것이 역사적 기억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인간 세상사에 있지만 외교로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의 목표와 최소한의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도 사실 하나만한 얘기 역대 정부의 모든 것들을 다 계승하겠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와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 교과서에 이제 이런 강제징용 그 정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강제징용 이거 없었던 일이다. 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심지어 독도도 교과서에 다 넣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잘못 만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소한의 목표인 우리 자국민에게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처를 주게 되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점마저도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얘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언급도 안 하고 있죠. 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약간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에 저 동의해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물론 이제 당사자분들의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제 주변에 이제 국제법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패소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이게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2015년에 그 합의한 것을 일본의 논리가 국제법상 이렇게 또 그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패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패소가 돼버리면 정말 그때는 이 할머니 분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모든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겠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시면서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뭐 의문도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해서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끝까지 일본의 사과, 일본이 뭐 고노다마 계승하겠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정부가 외교 차원에서 외교 라인에서 반드시 사과와 이런 것을 좀 받아와야 된다는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당연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의견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남녀노소 뭐 그 진보 보수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일본의 이런 책임자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지금 침묵하고 있는 정부가 있을 뿐이죠. 아까 신인규 대표가 말한 것처럼 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뭐 새로운 한일 관계 이런 좀 두루뭉실한 슬로건 아래 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건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정부가 원하는 또 그 정부 원하지 않는 얘기에 대해 침묵하는 위안부 문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에 침묵하고 있는 정부가 있을 뿐인데 전 이런 것들이 좀 선택적 국정 운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하기 싫은 소리도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외교라는 것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하면서 하기 싫은 소리도 하면서 적절하게 그 조화 속에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또 줄 거 주는 그런 적절한 외교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국가의 외교 능력을 발휘하는 길인데 네. 지금 현 정부는 사실상 뭐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적 국정 운영의 기조가 이 외교 문제에 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그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그냥 국정 운영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뿐만 아니라 뭔가 선택적 침묵, 선택적인 또 발언.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좀 원하는 뭐 판결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몇 번이고 입장도 내고 또 네. 근데 원치 않는 판결 나오면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교든 뭐든 전체적인 국정 운영을 너무 하고 싶은 것만 대통령 하고 싶은 것 혹시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하고 싶은 것 이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지금 이 위안부 문제건 뭐건 다 전체적인 이 국정 운영 기조가 문제로 발휘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주목해봐야 될 일정이 이번 주 18일이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이제 핵심 골격을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없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의제 없다고 밝혔는데 이번 회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코멘트 짧게 다들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뭐 대한민국이 당연히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또 한미일 공조도 필요한 거는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거든요. 그럼 이제 뭘 더 얻어올 것이냐만 이제 남은 것인데 저는 이 안보 협력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또 얻어올 것이 많지 않을 수가 있다. 전 이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이 각국이 처한 그 전략적 이익이 다 다르거든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이익이 또 다릅니다. 그럼 공통 부분을 가장 확대시켜가지고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얻어오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한번 이번에 결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바라보고 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브하게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까 말했던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외교력을 통해서 우리도 얻어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 이번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물론 편안하게 만남을 가지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서로 웃고 떠드는 거 외에는 더 가져올 만한 것은 별로 없다. 뭐 사진은 몇 장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신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가서 또 뭘 내주고 올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대만 해협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클 거예요, 앞으로. 예. 이게 심각해질 겁니다. 계속 이제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 아래 계속 어쨌든 구분을 짓고 편을 나눠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뒤에서 또 할 건 노력할 건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하고 뒤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관돼요. 모든 게 그냥 딱 그러니까 약간 행동대장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국가적인 어떤 이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익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게, 대만 해협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거 원자재 이거 수입하고 있는 이 물동량이요 거의 30%가 넘어갑니다. 33%. 근데 그 해협 막히면요 우리가 거의 한 6-7천 킬로미터를 배가 돌아서 와야 돼요. 예. 근데 그러면 또 일본 해협으로 오잖아요. 그럼 일본 애들이 이거를 통행료 달라고 하거나 혹은 외교적인 문제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또 다시 다른 문제를 또 제기했을 때, 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일본한테 또 굴종적으로 가야 되고, 이게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권을 가진 국가인데 지금 이 한미일 공조라는 어떤 이름 하에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굴종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 미군 주둔 비용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미국으로부터 사야 되는 그 비용까지 이 비용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게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제 앞서 두 분 신인규 대표나 이제 이동학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해라든지 어떤 각국 이제 이해의 한미일이 각자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 특히 국제 정치학자들이 지금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과거의 냉전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미일에 공통된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미중 패권 경쟁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것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 와중에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이어지고 있고 북중러의 어떤 동맹 체제 그건 또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세계 정세가 한미일이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삼국이 지금 이 신냉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어떻게 삼국이 안보체제 영내 안보 상황을 만들어갈 거냐 네. 안전한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어갈 거냐 이것을 저는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와 함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저는 이 신냉전 체제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한미일의 공조 체계는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상당 부분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네요. 전 신냉전 체제에서 안보 협력 강화하는 것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이동학 최고도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일본은 다 투트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겉으로라긴 표현보다는 외교적으로는 신냉전 체제에 맞서는 뭔가 준비하는 그런 그 좀 강성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뒤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투트랙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번 대통령실에서 흘린 의제를 보니까 뭐 삼국 협력 확대, 군사훈련 등 정보 공조, 에너지 경제안보 파트너십. 네. 전 이런 내용들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초의 삼국 단독 만남이라는 좀 포장지는 화려한데 다뤄지는 내용은 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 근데 지금까지 사실 기대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했던 우리나라의 외교,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 만나면 반도체 얘기 못하고 일본 만나면 뭐 독도, 위안부 얘기 못하고 계속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삼국이 만나봐야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다른 문제와 달리 제가 걱정되는 거는 위안부 문제는 다른 것들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언젠가 해결이 되고 뭐 언젠가 발전이 돼도 좋은 거지만 위안부 문제는 이 피해자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좀 해결이 되면 좋은 문제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얼마 안 그렇죠. 남아서 피해자분들 점점 줄고 있고 지금 9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그냥 방치했다가 다음 정부로 가는 거는 전 너무 이분들에게 못할 짓이 아닌가. 그래서 네. 좀 정부가 계속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한 말씀만 저도 보태고 싶은데 예. 이 외교라는 게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리스크를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나 제가 목표는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식이 거의 올 배팅입니다. 모든 걸 다 지금 한미일에 걸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무리수를 저는 두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주변을 살피면서 앞으로 뛰고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보면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돌진식으로 하는 게 좀 우려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신냉전이 지금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신냉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국력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신장됐거든요. 예. 발언권이 세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냉전을 좀 지혜롭게 해체하고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고서 균형 있게 이 각국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익 외교를 좀 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국내 정치에 비유하자면은 그냥 문제 발생하면 압수수색 때리는 것처럼 그냥 한 가지 원툴로만 그냥 가다 보니까 전 이것은 외교의 합리적인 태도는 아닐 수 있다. 한 번은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할 말을 좀 하고 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광복절 특사 얘기도 해볼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해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2,716명 사면이 확정됐는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사면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사면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이게 포장에도 허위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허위 포장제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회 통합과 국력을 집중시킨다. 이게 이제 그 목표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사회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국력 집중도 아니고 국력 집중이 오히려 더 느슨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경제인들은 뭐 이렇게 때만 되면 그냥 사면해주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사법부의 어떤 권능을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인데 이 행정부가 무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상권 분립이 완전히 형해화되고 있는 거죠. 작년에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안보실에 굉장히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김태효 1차장 이분 형 집행된 지 2개월 만에 바로 된 거거든요. 3개월이었나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됐고 이번에도 김태우 청장 같은 경우는 이분도 그냥 2-3개월 만에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명확한 판결 자체를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이 형해화시켜버리고 자기 팀은 이런 식으로 다 빼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법치국가 헌법정신 이거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깨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국정 동력을 얻기는커녕 네. 오히려 법이라던가 오히려 지금 이 헌법정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깨지는 이 나라의 틀로 갈 수가 있다. 저는 네. 이것이 더 훨씬 더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삼권 분립, 존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당으로 잠깐 가볼까요?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대법원 판결 나온 지 석 달 만에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면 복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우려하는 바 저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대답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사면권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 권한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고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평가를 본인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니까요. 대통령 권한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김태우 전 청장의 사면권은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 판결 를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법원 판결은 저는 당연히 행정부나 여당이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김태우 청장의 어떤 그러한 사건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개인의 비리나 정치의 어떤 뇌물이나 이런 것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어떤 그 공직에 있으면서 누설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실제 어떤 유죄 판결 이끈 것들 있잖아요. 35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한 것 중에 뭐 유재수 전 부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건이라든지 사실상 이분이 어떤 언론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했던 것들이 뭐 나름대로 유죄 판결 실제로 그분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사면권을 저는 거기서 행사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거기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김태우 청장을 재보궐선거에 이제 공천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은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면권은 가능성. 대통령께서 당연히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재공천은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그러한 형으로 인해서 어쨌든 재보궐이라는 선거가 유책이 있는 거니까요. 그것이 어떤 혐의를 떠나서 분명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우 청장을 다시 공천한다? 이거는 유권자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일 수가 있어서 저는 다른 분으로 공천하는 게 맞지 않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있고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고민을 좀 해야 될것 대통령이 같습니다. 이번에 사면권 행사한 거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줬어요. 이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아니고 내부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 본인의 어떤 감찰이 시작되니까 그것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대법 판결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데 이 사람 내부 고발자다 이렇게 그냥 프레이밍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사면권이 남발됐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면을 행사한 것은 명확하게 다음 선거 당연히 출마할 목적을 가지고 이거 사면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오늘 사면되기 전에 이미 지난주에 다 김태우 청장이 다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출마할 거니까 도와줘.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짜맞춰진 어떤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사면이 좀 비현실적으로 전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같은 여당이신데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헌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김태우 청장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억울함도 저는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다 참작이 됐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헌법에서 규정한 고유 권한, 그 사면권을 지금 사용하는데 이것이 정당하냐, 남용이냐, 아니면 거의 위헌에 이르렀냐, 이 차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사면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겠죠. 국민 통합 내지는 오판을 바로잡는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근데 오판은 아닐 겁니다. 오판은 아닌 것 같고 국민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민주당이나 다른 제 세력들이 이번에는 김태우 한번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저는 충분히 사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태우 일병 구하기 사면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출마까지 돼서 만약에 가정이지만은 김태우 청장이 만약에 다시 복귀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굉장히 이건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형해화되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끔찍한 일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에서 아무나 다 풀어주고 이제 또 선거 출마시키고 하면요. 저는 그 사면권 남용이 그럼 어디까지 갈까봐 우려스럽냐면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면해주면 이제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면권이라는 것이 지금 행사하실 때 통제가 되고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수용이 돼서 교정되지 않으면은 전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지만은 최은순 장모도 사면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군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하게 봅니다.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성추영 부장님 말씀 듣고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우 오늘 입장문을 낸 거 보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강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가리지 않겠다. 저는 이건 무소속 출마라도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가 총선 앞두고 아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 보는데, 뭐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보다 지금 이기는 쪽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전 장기적으로는 모른다. 왜냐면은 지는 쪽은 아마 이 책임론이 있을 거고 아마 비대위로 가는 그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건데, 뭐 우스갯소리로 먼저 비대위 하는 쪽이 내년 총선 이길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이번 구청장 선거가 포기하는 쪽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괜히 여기서 욕심을 내는 쪽이 단기적으로 잠깐 유리함을 맛볼지 모르겠지만 위기를 수습하고 당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데는 실패할 것이고 내년 총선에 그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때 아닌 김건희 여사 트위터의 실버 마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월 달이죠. 외교부에 김 여사가 이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외교부에서 좀 나서줘야겠다. 정부 인사를 인증하는 회색 마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 원래 영부인 SNS 계정 마크까지 외교부가 관리를 하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들 보십니까? 웃음을 이제 해주신 이동학 전 최고위기부터. 국가를 약간 사유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뭐 자아 실현, 개인이 하고 싶은 거 그거를 그럼 눈치도 안 보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탈선 상태 같아요. 그렇게로. 예, 그러니까 뭐 외교 현장 나가서 뭐 쇼핑하고 있는거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보면 그런 지점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데, 외교부에다가 이걸 지시를 해가지고 트위터를 압박하게 해서 결국엔 실버 버튼을 받아낸다? 아니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걸 받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트위터에서 이거 무슨 자격으로 준 거냐,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꼼수 중에 꼼수일 수 있고요. 이거 트위터도 굉장히 반성할 일인 게, 아니 공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이게 아닌데, 그리고 뭐 아니 법적으로 무슨 아무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대선 때
와 7분인가요? 7분 동안 자기가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내조만 하겠다. 자기는 뭐 어떤 정치도 잘 조용한 모르고 내조를 하겠다고 했죠. 아무것도 자기는 뭐 아는 바도 없고 정치적인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근데 그 뒤에 또 녹취록 나와가지고 뭐 이 사람이 진짜 정치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밝혀지고 그러니까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안 걸려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꼬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이 트위터 이거 저 국제 회사인데 글로벌 회사인데 트위터에서도 대한민국 이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마 직원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망심살 뻗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들으시다가 지금 웃음이 나왔는데 영부인이 채통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트위터가 기준이 있었겠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기준이 있었을 거라 보고 첫 번째로는 일단은 필요성, 그러니까 마크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도용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인플루언서들도 심지어 도용해가지고 사기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정을 도용해가지고 뭔가 만들어가지고 뭐 한국의 어떤 그런 것을 실추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크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다만 이것을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뭐 부속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관련 뭐 이것을 담당하는 뭐 비서나 참모의 일일 수 있는데 굳이 외교부가 나서서 이것을 트위터 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저도 모양새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도용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지금 팔로워가 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려고 했으면 도용에 이게 진짜 김건희 여사의 계정이 맞아라는 의혹이 있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용도 필요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결국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제는 이런 논란을 일축시킬 수 있는 딱 하나의 해결법은 제2부속실 설치하면 됩니다. 야당에서도 설치하라고 하고 있고 이 필요하다 해라. 국가를 위해서도 영부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야당도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면 되거든요.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제2부속실에서 했겠죠. 아니면 제2부속실에서 공식 문서를 외교부에 보내서 뭐 공식 문서가 남게 되겠죠. 그것 네. 때문에 지금 부속실 설치를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는 제2부속실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가? 왜 안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사과하기 싫은 거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본인의 발언을 반복하기 싫은 거고 사과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참 사과 안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는 아예 사과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 후보의 배우자 시절에만 그때 한번 그 아까 말한 그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했을 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기 싫은 것이고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부속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뭐 초기에 있었던 그 재산신고 누락이라든지 명품 네.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제2부속실 담당자가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그것과 관련된 공식 문서들을 제출하고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걸 알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계속 만들기 싫으면 외부 활동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모 언론사에서 밝힌 거를 기사를 보니까 올해 단독 일정만 36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조용한 내조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 안 하실 거면 지금의 행보를 멈추셔야 되고 계속 하실 거면 사과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행보를 밟아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길일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을 지금 국정 놀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이 무슨 놀이터입니까? 한 개인의 민간인 신분이고 아무리 남편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선출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성치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최소한의 공적인 그동안의 관행대로 해왔던 거라도 좀 지키면서 해라 이 얘기인데 저는 이거 국정을 완전히 이거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도용의 우려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도용당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하면 되잖아요. 처벌하면 되는데 무슨 도용에 대해서 우려가 그렇게 큰 것인지 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메시지를 내려고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위터는. 근데 영부인이 왜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고 오히려 대통령도 돋보이도록 배우자로서 조력을 하면 되고 또 그것이 본인의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무슨 또 메시지를 내시려고 전 이걸 준비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외교부 공무원들한테 저는 꼭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헌법 7조에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나라에서 월급 국민들이 주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이런 지시가 오면 이건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외교부도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것은 박진 장관부터 해서 저는 다 외교부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 이거 바라보시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외교부 비판을 여당에서 세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또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수해 지원에 나섰다가 숨진 고 최수근 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이제 박정훈 대령이 지금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집단 항명 수괴가 어떤 혐의인지 ROTC 출신이신 김용태 전 최고께 한번 들어볼까요? 집단 항명 죄명 무서워요. 네. 저도 군 생활하면서 이 들어보기 어려웠던 이 죄명인데, 그러니까 집단하고 항명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하면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듯이 명령에 불복한 것,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계통상 이제 그 어떤 상급자를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거부한 죄.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면은 뭐 정당한 것으로서 이제 개별적이나 국체적인 행위가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단 항명이니까 집단이 이제 명령을 받지 않았다, 거부했다라는 건데, 왜 그럼 집단 항명인가를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장 외에 이제 부사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수사단에 같이 이제 어떤 국방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 아니냐여서 이제 집단 항명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새로 바뀐 것 같아요. 오후에 나온 것 같아요. 집단 항명에서 이제 부사관들은 또 수사단장의 지시에 의한 거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서 집단 항명에서 항명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집단 항명 수괴에서 뭐 항명 수괴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상황을 되짚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명백백히 수사를 하라고 했고,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수사 내용을 박 대령이 국방부에 보고를 하고 결재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을 2시간 앞두고 상황이 뒤집혔어요. 이 시점부터 이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의혹, 쟁점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는 이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저는 정말 국기문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기문란이요? 저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최수근 상병이 국가에서 군복무하다가 희생당하셨어요. 그것도 수해에서 사람들 구하려다가. 근데 해병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명령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뭐 정치적 책임 아무도 안 졌잖아요. 그러면 하급자라도 처벌을 해서 이걸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 내렸죠. 대통령 국가 원수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거기다 이종섭 장관은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대로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면 경찰에서 소환해가지고 죄가 있냐 없냐를 거기서 가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수사,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아예 수사 외압을 통해서 아예 수사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개입이거든요. 그럼 본인들은 해병대 지휘부들은 무슨 성역입니까? 조사받으면 안 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것은 차관,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군을 국가로 보면은 그냥 법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개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전화를 5차례나 해가지고 외압을 했다는 것인데, 전 외압 여부를 떠나서요, 전화를 5차례 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박 대령에 대해서 무슨 뭐 집단 항명 수괴, 저는 제목 듣고서 그냥 비웃었는데.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여주지청장 시절에 국감에서 폭로하셨거든요. 외압에 대해서. 조용건 지검장이 당시에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군으로 따지면 검사 동일체 비슷하니까 집단 항명의 수괴였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자신 있으면은 조사를 하고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해야지.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입장이 나온 것이 이거 가짜뉴스다 또 이러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렇게 저는 잘못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을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서 저 사실관계 다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자가당착인 게, 지금 집단 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후퇴한 건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아니 수사관의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관의 지시를 이행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봤다면, 수사단장도 결국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지시를 받고, 근데 그 지시권자가 대통령이었고 국방부 장관이었고 해병대 사령관이었고, 그 자기 지휘 통계를 따라서
차례차례 결재까지 다 받았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이제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근데 그 이전에 이미 28일에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네. 가장 가슴 아픈 게 유가족들 그런 부모님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왜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마지막까지 내 아들이 이 숨을 끊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싶을 거거든요. 네. 당연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군의 의무가 돼야 되고 이것을 수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수사단장도 자기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거 자기 아빠의 마음으로 이걸 수사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 안보실에서 갑자기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다가 수사 기록은 주문 자기가 큰일 나니까 이건 네. 못 준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문 이거를 이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국가안보실에서 사실상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차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못하도록 이제 막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게 학명 수괴죄 이런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거꾸로.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를테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같은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단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안보 1차장하고 이렇게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뭐냐면 책임자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다. 윗선에게 책임을 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책임은 아랫사람만 진다. 이게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세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윗선은 책임지지 않고 아랫사람만 오로지 수사를 해서 다 책임지도록 지금 막 수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잼버리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다. 장관도 죄가 없다. 이런 거 다 뒤로 가감해버리고 결국엔 전북도의 책임이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걸로 결국 다 몰고 가는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네, 국방부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 기조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여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전 최고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군하고 검찰하고 비교하실 때 뭐 상명하복에 비교하신 것 같은데 일단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은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고 그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라는 그 군기라는 그 군의 어떤 생명하고도 같은 어떤 그런 규정과 그런 군인다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교 조직 간의 비교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해병대 그 1사단장이 8월 초에 그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네. 이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어떤 잘못을 다 통감하고 뭐 직을 벗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상 이제 해병대 수사에서 그렇게 나와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방부가 뭐 어떤 선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을 왜 경찰청에 이첩을 금지했는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죠. 뭐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위관 장교들, 초급 장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글쎄 국민들이나 제3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니었을까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국방부가 굉장히 잘못된 어떤 명령이나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이거야말로 뭐 국정조사를 하든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국민들께 저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는 수사단장께서 어떤 판단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KBS에 인터뷰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단장께서도 저는 좀 이 군인이라는 점을 또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이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외압을 받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이라는 것은 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는 밝혀야 된다. 국민들의 의혹이 저는 충분히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성춘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제2부속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했던 거 똑같은 맥락인데 이 모든 국가기관의 그런 흔적들은 다 문서로 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문서는 30일에 이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그 문서밖에 없습니다. 네. 이첩을 보류하라는 건 다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첩 보류도 문서로 보냈으면 아마 이 박정원 대령이 이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예. 자꾸 전화로 얘기를 했고 이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모두 만약에 이거를 문서로서 이걸 보류하고 뭔가 축소하려고 하는 흔적이 좀 남게 되면 직권남용인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전화를 그렇기 했을 때문에 것이다. 전화를 통해서 한 거지. 지금 남은 문서는 남아있는 공식적인 문서는 30일에 보고한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행위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29일 날 유가족 보고 30일 장관 보고였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에게 보고해드렸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유가족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럼 당연히 또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전화나 이런 거에 관계된 그 밑에 사람들이 사실상 이거에 외압을 한 사람이 아니라 외압을 명령한 사람이 아니라 밑에서 그 전화를 한 사람들 아니면 문서를 혹시나 추가로 남긴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됐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아무도 문서를 안 남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외압이다. 네. 모두가 남용이다.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또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지금 근거를 남겨놨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입장문을 보니까 국가안보실에 개입이 없었다고 본다라고 했거든요. 국가안보실에 개입이 없었다가 아니요, 없었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지고 좀 사회 좀 더 심각해지면은 국가안보실 누가 책임지고 나가고 또 윗선은 그냥 거기서 끊겠구나. 지금 이 대통령실의 입장 자체가 이 사안을 좀 심각해질 수 있겠네. 그런데 예. 여기서 딱 잘라야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축소 은폐 의혹은 전 사실상 따져볼 것도 없이 거의 다 나온 것이고 여기서 대통령실이 원하는 선에서 그냥 정리가 되겠구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군과 검찰을 또 동일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군에서의 충성이라는 복종의 의무라는 것은 군대가 전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쓰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또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거는 군 내에 있는 사실상의 특수한 영역 또 하나의 군이 특수하다면 군 안에서도 또 특수한 영역이 수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독립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김용태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군에서 의문사도 나오고 덮이고 억울한 사람 또 나오고 계속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박정훈 대령께서 이분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검증을 해야겠죠. 다 믿는 예. 것이 아니라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이게 와닿았어요. 해병대가 정의 자유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해병대, 정직한 해병대. 그러니까 전 이 정직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도 저는 바라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국방부 대변인이 1시간 동안 기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영혼이 털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바이든 날리면하고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국방부 그렇게 말하면 안 대변인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수사 이첩하는 거, 경찰에 넘기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수사 과정 예를 들면 수사단장이 조사하고 1차로 수집을 해서 장관의 사인을 받고 경찰에 이첩을 하면 경찰 단계부터 수사되는 거거든요. 아직 네. 유죄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첩 자체를 막고 국방부가 가서 서류를 회수해온다? 전 이거 공무집행 방해로 보거든요. 그 그거는- 나중에 진실관계가 다 밝혀지고 나면은 여기 관련된 사람들 다 위법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또 처벌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렇게 지시 봅니다. 또는 묵인이 없으면 국방부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실에 움직입니까? 개입이 있을 이거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시는 국기문란일 가능성이 크고 네. 이 문제는 특검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 기조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다. 윗선에게 책임을 물지 않는다. 네. 아랫사람에게만 수사와 이 구속으로 책임을 묻는다. 이 기조가 지금 너무나 잘못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점점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다 톡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